안 돼. 제발, 제발 버텨줘. 새벽 5시 재개발 예정구역 쓰레기 집화장의 숨막히는 냄새 속에서 삐걱이는 리어카 소리가 멎었습니다. 검은 봉투 더미 사이 낡은 담요 한 조각이 미세하게 들썩였고 풋내 섞인 신음이 바람을 가르며 새어나왔어요. 담요 끝을 젖히는 순간 갓난아기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생후 한두 달쯤 되어 보이는 아기였죠. 하지만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석은 아기의 작은 가슴을 양손으로 감싸고 부드럽게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심장 마사지까지는 필요 없었지만 혈액순환을 도와야 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입김을 아기 얼굴에 불어넣었죠. 따뜻한 공기가 아기의 기도를 데워주길 바라면서요. 도대체 누가 왜 갓난아기를 이 추운 겨울에 쓰레기장에 두고 갔을까요? 아기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따라 삼천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1월 24일 새벽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달동네에 차가운 바람이 골목길을 휩쓸고 지나갔죠.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려면 한참 남은 시각의 기석은 낡은 리어카를 끌며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얼어붙은 길바닥에 닿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텅 빈 골목에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55세의 나이에도 기석의 등은 아직 고닫지만 그의 어깨는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대학병원에서 메스를 쥐던 손이 이제는 두꺼운 목장갑에 가려진 채 리어카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죠.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차가운 공기에 금세 흩어졌습니다. 오늘따라 폐지가 별로 없었어요. 아파트 분리수거장 3곳을 돌았는데도 리어카는 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기석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재개발 예정 구역의 쓰레기 집화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곳은 남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었지만 가끔 쓸만한 것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집화장 입구에 도착한 기석은 잠시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고 쓰레기 더미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기석은 천천히 쓰레기 봉투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스를 펼치고 신문지를 모으고 캔을 골라내는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고양이 울음소리인가 싶었죠. 기석은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소리가 너무 약했습니다. 간신히 들릴 정도의 신음 같은 소리였죠. 기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급히 다가갔습니다. 커다란 검은 쓰레기 봉투 옆 신문지와 박스 더미 사이에 무언가 놓여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낡은 담요에 쌓인 작은 덩어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살짝 들춰보자 갓난아기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생후 한두 달쯤 되어 보이는 아기였죠. 하지만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돼. 기석이 외치며 아기를 안아들었어요. 의사 본능이 즉시 되살아났습니다. 아기의 목에 손가락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어요. 너무 약했습니다. 분당 60회도 안 되는 것 같았죠. 심한 저체온증이었습니다. 기석은 즉시 자신의 패딩을 벗어 바닥에 깔고 아기를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그리고 아기의 가슴에 귀를 대었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하고 얕았어요. 당장 체온을 올리지 않으면 위험했습니다.
기석은 아기의 작은 가슴을 양손으로 감싸고 부드럽게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심장 마사지까지는 필요 없었지만 혈액순환을 도와야 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입김을 아기 얼굴에 불어넣었죠. 따뜻한 공기가 아기의 기도를 데워주길 바라면서요. 제발, 제발 버텨줘. 기석이 간절히 속삭였습니다. 10년 만에 환자를 만난 것이었어요. 비록 의사 면허는 없지만 이 순간만큼은 다시 의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3분쯤 지났을까요? 아기의 얼굴에 조금씩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기석은 재빨리 아기를 자신의 셔츠 안으로 품었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닿는 게 체온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죠. 의대에서 배운 지식이었어요. 아기의 차가운 몸이 기석의 가슴에 닿자 그는 몸서리를 쳤지만 꼭 참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따뜻해질 거야. 기석이 아기에게 속삭이며 패딩을 다시 입었어요. 아기를 품은 채로 리어카를 끌고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빨리 걸었어요. 아기는 기석의 체온을 받아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었죠. 그때 기석은 아기의 목에서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목걸이였어요. 달빛에 비친 목걸이에는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용이 구슬을 물고 있는 듯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기를 살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기석은 아기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아기의 작은 숨소리가 그의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 순간 1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18살이던 딸 소연이 집을 나가던 그날 밤이었죠. 아빠는 우리 가족을 지키지 못했어요. 저는 이 집에서 더는 살 수 없어요. 소연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소연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성인이 된 딸이 스스로 집을 나간 경우라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기석은 매일같이 딸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소연을 찾지 못했습니다. 품 안의 아기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배고픔과 추위에 떠는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기석은 아기의 이마를 살짝 쓸어내렸죠. 차가웠던 아기의 피부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기석이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 작은 생명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아버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지키지 못했던 딸, 그 빈자리가 아직도 가슴 한켠에 커다란 구멍으로 남아 있었죠. 기석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새벽의 거리는 여전히 적막했어요. 누가 이 아기를 여기에 버렸을까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당장 이 아기를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야 했죠. 리어카에 실은 폐지들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기석은 아기를 위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박스로 바람막이를 만들고 신문지를 깔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했어요. 아기를 조심스럽게 리어카에 눕히고는 자신의 목도리까지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따뜻한 곳으로 갈 거야. 기석은 리어카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리어카를 끌었어요. 울퉁불퉁한 길을 지날 때마다 아기가 깰까봐 노심초사했죠. 가로등 불빛 아래를 지날 때마다 아기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따뜻함을 느꼈는지 울음을 멈추고 잠들어 있었어요. 언덕길을 오르는 내내 기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아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보호소에 맡겨야 할까요? 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죠.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 기석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10년 전 딸을 지키지 못했던 무력한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이 작은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어른이 되겠다는 다짐이었죠. 드디어 기석이 사는 옥탑방이 있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 옥상의 작은 방이 그의 보금자리였어요. 리어카를 건물 입구에 세우고 기석은 아기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빨랐죠. 옥탑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방 안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기석은 서둘러 전기장판을 켜고 이불을 여러 겹 깔았어요. 하지만 아기를 바로 눕히지는 않았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기석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기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어요. 맥박은 분당 90회 정도로 올라와 있었고 호흡도 규칙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의 판단으로는 고비는 넘긴 것 같았어요. 아기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하나씩 만져봤습니다. 동상의 흔적은 없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잃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살았어. 기석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제야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0년 만에 생명을 구한 순간이었어요. 비록 수술실이 아닌 쓰레기장에서였지만 의사로서의 자부심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기석은 아기 옆에 앉아 그 작은 손을 잡았어요. 아기의 손가락이 본능적으로 기석의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 작은 힘에 기석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희미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죠. 그 빛이 아기의 얼굴을 비추자 기석은 비로소 아기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까만 머리카락, 오똑한 코, 도톰한 입술을 가진 예쁜 아기였어요. 은목걸이가 다시 한번 반짝였습니다. 기석은 그 독특한 문양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분명 평범한 목걸이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아기에게 특별한 의미를 담아 걸어준 것이겠죠. 하지만 그런 아기를 왜 쓰레기장에 버렸을까요? 기석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든 이렇게 작은 생명을 버리다니요. 하지만 이제 이 아기는 기석이 지켜야 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10년 전 놓쳐버린 딸 대신 하늘이 그에게 준 또 다른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아기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픈 모양이었죠. 기석은 서둘러 일어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분유와 기저귀 그리고 아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야 했어요. 비록 가진 돈이 많지 않았지만 이 아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돌아온 기석은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조심스럽게 아기 입에 물리자 아기는 열심히 빨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기석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그는 서울 명문대학병원의 외과 과장이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누구보다 침착하고 정확했던 의사였죠. 동료들은 그를 황금손이라 불렀고 환자들은 그를 생명의 은인이라 칭송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병원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바쁜 나날이었지만 그때는 행복했어요. 아내 정숙과 딸 소연이 있는 아파트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비록 자주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죠. 소연이는 아빠를 자랑스러워했고 정숙은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2015년 가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응급환자가 실려왔습니다. 교통사고로 심한 내상을 입은 젊은 남자였죠. 기석은 즉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6시간이 넘는 대수술이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환자는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었죠.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의 혈액에서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약물이 검출된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그 약물이 병원 약품 창고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불법으로 들여온 미승인 약품이었죠. 누군가 몰래 환자에게 투여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병원은 발칵 뒤집혔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술 기록에 기석의 지시로 그 약물을 투여했다는 기록이 발견된 거예요. 기석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건 조작입니다. 저는 그런 약을 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기석은 병원 이사회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어요. 수술 기록지에는 분명히 기석의 서명이 있었고 약품 반출 기록에도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교묘하게 서류를 조작한 것이 분명했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언론은 기석을 살인의사로 몰아갔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가지고 불법 실험을 한 악마 같은 의사라는 기사가 연일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병원은 여론을 의식해 즉시 기석을 해고했고 의사 면허도 박탈당했습니다. 진실은 나중에야 조금씩 드러났어요. 병원 내부에서 불법 약품을 거래하던 조직이 있었고 기석은 그들의 희생양이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기석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견디지 못했어요. 매일같이 집 앞에 몰려드는 기자들과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교에서도 소연이는 살인자의 딸이라는 놀림을 받았죠. 결국 정숙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무죄든 유죄든 이제는 상관없어요. 우리 소연이가 평범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정숙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기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소연이가 사라졌어요.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책상 위에는 짧은 편지만 남아 있었죠. 아빠 미안해요. 저는 더 이상 이 도시에서 살 수 없어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해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저도 아빠를 믿고 싶지만 너무 힘들어요. 언젠가 모든 게 밝혀지면 그때 다시 만나요. 편지를 읽는 기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을 찾아온 서울을 헤맸지만 소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경찰도 사설 탐정도 소연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기석은 무너져 내렸어요. 한강 다리 위에 서서 차가운 물을 내려다보며 몇 번이나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죠. 하지만 그때마다 소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딸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어요. 재산은 모두 소송 비용과 피해 보상금으로 사라졌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그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결국 기석은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살아야 했어요. 언젠가 소연이가 돌아올 때 아빠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낮에는 폐지를 줍고 밤에는 의학 서적을 읽었습니다. 비록 의사가 될 수는 없지만 지식이라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가끔 동네 사람들이 아픈 곳을 물어오면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죠. 물론 의사라는 사실은 숨긴 채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한때 촉망받던 외과 의사는 이제 동네 사람들도 외면하는 폐지 줍는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리어카를 끌고 나가면서도 오늘은 소연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죠. 품 안에 아기가 트림을 했습니다. 기석은 현실로 돌아와 아기를 토닥여 주었어요. 분유를 다 먹은 아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잠들었습니다. 기석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기도 버려진 거였죠. 자신처럼 모든 것을 잃은 건 아니지만 부모에게 버림받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는 내가 지켜줄게. 기석이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한번 가족을 잃은 아픔을 아는 그였기에 이 아기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더욱 밝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옥탑방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아기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은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기석은 그 목걸이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고급스러운 은으로 만들어진 목걸이였습니다. 문양도 정교했어요. 분명 비싼 물건이었죠. 이런 목걸이를 한 아기를 왜 버렸을까요? 기석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추측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이 아기에게 무슨 위험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흔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 아기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으니까요. 기석은 아기를 이불에 잘 눕히고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옥탑방이지만 아기가 지낼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벽에 걸린 의사 가운을 보며 기석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한때는 생명을 구하는 의사였지만 지금은 버려진 아기 하나 겨우 구한 폐지 줍는 노인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이 기쁘게 느껴졌어요. 이제부터 너와 나 둘이서 가족이야. 기석이 잠든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지만 이제 이 아기는 그의 가족이었어요. 잃어버린 딸 대신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인연이었죠. 기석은 아기 옆에 앉아 그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앞으로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기석은 아기를 키우는 일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새벽마다 나가던 폐지 줍기도 잠시 미뤄두고 온종일 아기 곁을 지켰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서 당장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죠. 아기는 건강했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의 파랗게 질린 얼굴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발그레한 볼을 가진 예쁜 아기가 되었어요. 기석이 분유를 주면 꼴깍꼴깍 잘 먹었고 기저귀를 갈아주면 방긋 웃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미소에 기석의 마음도 따뜻해졌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씨, 요즘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던데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옆집에 사는 김할머니가 복도에서 기석을 붙잡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귀는 밝은 분이었어요. 김할머니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아, 그게 친척 아이를 며칠 봐주고 있습니다. 기석이 둘러댔지만 김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친척이라고요? 박 씨한테 친척이 있었나?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온 사람 없었는데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기석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먼 친척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 부탁을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기석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기석은 불안한 마음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기석이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일까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들이었는데 표정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갓난아기 사진이었죠. 은목걸이를 한 아기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혹시 이런 아기를 본 적 있으십니까? 이 근처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기석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방 안에서는 다행히 아기가 조용히 자고 있었죠. 아니요, 본 적 없습니다. 기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들은 잠시 기석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명함을 하나 건넸어요. 혹시 이 아기를 보시면 즉시 연락 주십시오. 사례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명함에는 이름도 회사명도 없었어요. 그저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죠. 남자들은 인사도 없이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기석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고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했어요. 이 아기가 누구이기에 이런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걸까요? 은목걸이를 한 것으로 봐서 분명 부유한 집 아이일 텐데 왜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을까요? 기석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석은 편의점에 가려고 건물을 나섰다가 깜짝 놀랐어요. 건물 입구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고 어제 왔던 남자들이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물을 감시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기석은 모른 척하고 지나쳤지만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편의점에서 돌아오는 길에 기석은 일부러 먼 길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미행당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어요. 다행히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죠. 방으로 돌아온 기석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기석은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기는 지켜야 했어요. 그날 밤 기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벌떡 일어나서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검은 승용차는 여전히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차 안에는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새벽 2시쯤 또다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거칠고 급했어요. 기석은 아기를 이불로 꽁꽁 싸서 옷장 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죠. 누구십니까? 경비실인데요. 잠깐 문 좀 여세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이 건물에는 경비실이 없는데요. 기석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문 밖에서 여러 명이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실해? 여기 맞아? 김할머니가 분명히 여기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했잖아. 문 부수고 들어갈까? 기석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망설여졌어요. 경찰이 오면 아기의 존재가 드러날 테고 그럼 아기를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그때 복도에서 진짜 이 건물 주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누구야? 한밤중에 무슨 일이야? 건물주 최 사장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다혈질 성격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문밖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 저희는 그냥은 무슨 그냥이야. 남의 건물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나가지 못해? 최 사장의 고함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급하게 멀어져 갔어요. 기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 사장이 다시 말했어요. 박 선생, 괜찮아요? 이상한 놈들이 들어왔던 모양인데.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석이 문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최 사장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진 뒤 기석은 옷장에서 아기를 꺼냈어요. 다행히 아기는 깨지 않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다시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더 강압적으로 올지도 몰라요. 기석은 아기를 안고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 골목 모퉁이에 다시 멈춰섰죠. 기석은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이 작은 옥탑방이 그가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그래도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서랍을 뒤져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의사 시절 알고 지냈던 사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대부분은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명씩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우. 대학 동기이자 유일하게 기석의 무죄를 믿어줬던 친구였죠. 몇 년 전 한 번 연락이 왔었는데 시골에서 작은 의원을 운영한다고 했었습니다. 혹시 그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기석은 망설이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듯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정우야, 나 기석이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렸죠. 기석이? 정말 너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겼어. 부탁 좀 하려고. 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챘어요. 무슨 일인데? 위험한 거야? 설명하기 복잡해. 며칠만 몸을 숨길 곳이 필요해.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석은 거절당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하지만 정우의 대답은 따뜻했습니다. 알았어. 우리 집으로 와. 주소 문자로 보낼게. 기석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믿고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아기를 내려다보며 기석은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안전한 곳으로 갈 거야. 창밖에서는 여전히 검은 승용차가 건물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새벽 어둠을 틈타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정우의 집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기석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 수상한 사람들이 계속 감시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아기의 정체를 알아내야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석은 아기를 이웃집 박 할머니에게 맡기고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박 할머니는 기석과 달리 동네에서 신망받는 분이었고 손자, 손녀를 여러 키워본 경험이 있었죠. 몇 시간 정도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착한 기석은 곧바로 자료실로 들어갔어요. 은목걸이에 새겨진 문양을 스케치해온 종이를 꺼내들고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양, 가문의 문장, 기업 로고 등 여러 책을 뒤졌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2시간이 넘게 자료를 뒤지던 중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재벌가의 역사와 상징이라는 제목의 두꺼운 책이었죠. 기석은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화진그룹의 가문장이었어요. 책에는 화진그룹 창업주가 직접 디자인했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가문의 번영과 성공을 상징한다고 했죠. 특히 이 문장은 직계 가족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표식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기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진그룹이라면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어요. 그런 집안의 아기가 왜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기석은 서둘러 컴퓨터 앞으로 갔습니다. 최근 화진그룹 관련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화진그룹 장남 한도준 부회장 부부 교통사고로 사망. 생후 2개월 된 아들만 기적적으로 생존. 기사 날짜는 2025년 1월 20일이었어요. 불과 2주일 전이었죠. 기사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도준 부회장과 아내는 지방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대형 트럭과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했어요. 아기는 할머니가 돌보고 있어서 화를 면했다는 내용이었죠. 이어지는 기사들을 읽으며 기석은 점차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화진그룹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 도준과 차남 도윤이 후계 구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차남 도윤은 능력은 뛰어났지만 장남이 아니라는 이유로 늘 2순위에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장남 부부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이제 유일한 직계 상속자는 생후 2개월 된 아기뿐이었어요. 회장 한명호는 손자를 직접 키우겠다고 선언했고 성인이 될 때까지 회사는 전문 경영인이 맡기로 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석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이 아기마저 사라진다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요? 답은 명확했어요. 차남 도윤이었죠. 형과 형수가 죽고 며칠 만에 조카까지 사라진다면 자연스럽게 후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추측일 뿐이었어요. 기석은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최근 일주일간 화진그룹 관련 기사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큰 기업인데 일주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는 건 이상한 일이었죠. 도서관을 나온 기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아기는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었어요. 화진그룹의 후계 구도에 휘말린 희생양인 셈이었죠. 그렇다면 그 검은 양복의 남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아기를 찾아서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석은 신문 가판대에 들렀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들을 훑어보았어요. 그런데 경제면 구석에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진그룹 신규 사업 진출 연기, 내부 사정으로 인한 결정. 짧은 기사였지만 기석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무언가 큰 일이 화진그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이 아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할머니 집에 도착한 기석은 서둘러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 박할머니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기가 방금 잠들었어요. 참 순한 아이네요. 박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기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기는 포대기에 쌓여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죠. 은목걸이가 아기의 목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 그런데 이 아기 누구 아이예요? 목걸이를 보니 평범한 집 아이는 아닌 것 같은데. 박할머니의 질문에 기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버려진 아이를 제가 거두었어요.
박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박 선생이 좋은 일을 했네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이상한 사람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기에 대해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기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이 또 나타난 것이었어요. 박할머니가 계속 말했죠.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혹시 이 아기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네, 아마 이 아기를 찾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박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오히려 아기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기석의 말에 박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박 선생이 하는 일이니 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기석은 감사한 마음으로 아기를 안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은목걸이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화진그룹의 가문장이 확실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기석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기석 씨 맞으십니까?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기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누구십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를 돌려주시면 살해를 하겠습니다. 5천만 원을 드리죠. 기석은 놀랐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아냈을까요? 그리고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제시하다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석이 모른 척했지만 상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박 선생님, 우리가 모르는 게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의사 출신이시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든 걸 잃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돈이면 새 출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대가 자신의 과거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기석은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만 끊겠습니다. 박 선생님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는 원하는 건 반드시 얻어내거든요. 좋게 해결할 수 있을 때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기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내어줄 수는 없었어요. 이 아기가 화진그룹의 손자라면, 그리고 누군가 이 아기를 해치려 한다면 기석은 끝까지 지켜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기석은 아기를 꼭 안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진그룹에 직접 연락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만약 차남 도윤이 배후에 있다면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아기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죠. 아기가 잠결에 칭얼거렸습니다. 기석은 아기를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그 작은 생명 앞에서 기석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기는 지켜내겠다고요. 그날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기석은 아기에게 마지막 분유를 먹이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아기는 배가 부른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분유를 빨고 있었죠. 갑자기 현관문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발로 차는 것 같았어요. 기석은 화들짝 놀라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다시 한번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문이 삐걱거리며 경첩이 흔들렸어요. 열어. 안 열면 문 부수고 들어간다. 거친 남자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이전에 왔던 정중한 검은 양복 차림의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훨씬 거칠고 위협적이었죠. 기석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진짜 위험이 닥쳤다는 것을요. 문이 또다시 크게 흔들렸고 나무가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기석은 아기를 담요로 꽁꽁 싸서 등에 업었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빗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옥탑방 밖으로 나가면 좁은 옥상이 있었습니다. 기석은 미끄러운 옥상 바닥을 조심스럽게 걸어 건물 반대편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옆 건물로 이어지는 낡은 철제 다리가 있었습니다. 평소엔 위험해서 아무도 건너지 않는 다리였죠. 뒤에서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들이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어요. 없다. 도망쳤어. 옥상이다. 옥상으로 가. 발걸음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기석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녹슨 철제 다리에 발을 디뎠습니다. 다리가 삐걱거리며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기석은 아기를 꼭 안고 한 발 한 발 건넜어요. 빗물에 젖은 다리는 미끄러웠습니다. 한 번은 발이 미끄러져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두운 골목이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기석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발을 옮겼어요. 저기 있다. 쫓아.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제 다리를 건너기를 주저했어요. 너무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 사이 기석은 간신히 옆 건물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옆 건물 옥상 문은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어요. 기석은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기는 빗물에 젖었는지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가 어두운 계단에 메아리 쳤죠.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참자. 기석이 아기를 달래며 계단을 뛰어내렸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입구에 남자 둘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조폭들이 이미 건물을 포위한 것이었죠. 기석은 재빨리 몸을 숨기고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뒷문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복도를 달렸어요. 다행히 비상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또 다른 남자와 마주쳤어요. 찾았다. 남자가 기석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기석은 반사적으로 남자를 밀쳤어요. 평소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힘이 났던 것이었죠. 남자가 비틀거리는 사이 기석은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골목길은 미끄러웠어요. 기석은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하면서도 계속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가 쫓아왔죠.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고 그 소리 때문에 숨을 곳도 없었어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기석은 절망했습니다. 높은 담장이 앞을 막고 있었어요. 뒤에서는 조폭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죠. 이제 그만 도망쳐. 괜히 다치지 말고 아기나 내놔. 조폭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는 40대 남자였어요. 기석은 아기를 더욱 꼭 안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기는 줄 수 없어요.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고생이야? 그냥 모른 척하고 내주면 아무 일 없을 텐데. 두목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기석은 담장에 등을 기대고 막다른 상황을 직시했어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다가오는 소리였죠. 조폭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젠장, 누가 신고했어? 형님, 빨리 빠져야 합니다. 하지만 두목은 기석을 놓아줄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가 부하들에게 손짓을 하자 그들이 기석을 향해 다가왔어요.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서 손전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거기 누구야? 경찰이다. 경찰관 2명이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조폭들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기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이 아기를 빼앗으려고 해요. 기석의 외침에 경찰관들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조폭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재빨리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골목들 사이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으세요? 젊은 경찰관이 기석에게 물었습니다. 기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원룸 건물 주인이 신고했어요. 수상한 사람들이 건물에 침입했다고요. 나이든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최 사장이었구나. 기석은 속으로 감사했어요. 지구대로 가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야겠습니다. 일단 같이 가시죠. 경찰관의 말에 기석은 망설였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아기의 신원이 밝혀질 테고 그러면 아기를 빼앗길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었죠. 경찰차 안에서 기석은 아기를 토닥이며 진정시켰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아기가 떨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차 안에 있던 담요를 건네주었고 기석은 감사한 마음으로 아기를 감쌌습니다. 지구대에 도착하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기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위급한 상황은 벗어난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될 것이었어요. 신원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기석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비에 젖었지만 여전히 목에는 은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아기는 누구입니까? 아이 부모님은 어디 계시죠? 경찰관의 질문에 기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기석은 이미 결심했어요. 이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제가 발견한 아이입니다. 며칠 전 새벽에 쓰레기장에서 울고 있었어요. 기석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관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버려진 아기를 발견하셨다고요? 그럼 왜 즉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기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아기를 지키기 위한 기석의 긴 싸움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기석의 불안한 심장 박동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품 안의 아기는 이제 울음을 그치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기석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기만은 지켜내겠다고요. 지구대 조사실의 형광등이 기석의 지친 얼굴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벽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맞은편에 앉은 형사는 50대 초반의 베테랑으로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기석을 훑어보며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죠. 박기석 씨,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아기를 발견한 게 정확히 언제입니까? 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의심이 가득했어요. 기석은 품에 안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열흘 전 새벽입니다. 정확히는 2025년 1월 24일 새벽 4시 반쯤이었어요. 그런데 왜 신고를 하지 않으셨죠? 버려진 아기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이나 구청에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형사가 볼펜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조사실에 울렸어요. 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아기가 죽을 것 같아서 일단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키워보고 싶었습니다. 형사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그는 서류를 넘기며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박기석 씨, 당신 과거 이력을 봤습니다. 10년 전 의료사고로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셨더군요. 환자 사망 사건에 연루되어서 기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아픈 과거가 또다시 발목을 잡는 것이었어요. 형사가 계속 말했죠. 그런 전력이 있는 분이 갑자기 아기를 키우겠다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그건 법원이 판단할 일이고요. 지금 중요한 건 이 아기 문제입니다. 형사가 기석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며칠이나 숨겨서 키운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유기아동 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과거 전력까지 있으니 법원에서 좋게 봐주지 않을 겁니다. 형사의 협박 같은 말에 기석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기는 잠든 채 기석의 품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기석에게 힘을 주었어요. 일단 아기는 보호소로 보내야 합니다.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해요. 안 됩니다. 이 아기는 제가 돌봐야 해요. 기석이 아기를 더욱 꼭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깨어나 울기 시작했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쉬었다 다시 얘기합시다. 형사가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기석은 아기를 달래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라면 아기를 빼앗길 게 분명했습니다. 경찰이 아기를 보호소로 보내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죠. 화진그룹의 손자라면 더더욱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기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복도로 나왔어요.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경찰서는 한산했습니다. 당직 경찰관들은 각자 업무에 집중하고 있어서 기석에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죠. 기석은 조심스럽게 뒷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만약 들키면 정말 유괴범이 되는 거였죠. 하지만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비상구 표시를 따라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 뒷문에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석은 문을 살짝 열고 밖을 살폈어요. 주차장이 보였고 그 너머로 어두운 거리가 펼쳐져 있었죠. 미안하구나, 아가야. 하지만 내가 너를 꼭 지켜줄게. 기석이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기석은 아기를 꼭 안고 빠른 걸음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10년 전 기석은 누명을 쓰고도 법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었어요. 딸까지 잃었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법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따르기로 한 것이었어요. 경찰서에서 멀어질수록 기석의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난 곳이 있었습니다. 의사 시절 동료가 쓰던 창고였어요. 지금은 비어 있지만 며칠 정도는 숨을 수 있을 거였죠. 새벽 거리는 적막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기석은 그림자처럼 거리를 걸었습니다. 아기는 다시 잠들었는지 조용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드디어 낡은 창고가 보였습니다. 문은 녹슬었지만 다행히 열렸어요. 안은 먼지투성이었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었죠. 기석은 구석에 있던 낡은 매트리스에 아기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잠깐만 여기 있자. 내가 방법을 찾을게. 기석이 아기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은목거리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진그룹의 손자, 이 아기를 둘러싼 비밀이 무엇일까요? 창문으로 새벽빛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곧 날이 밝을 것이고 경찰은 기석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기석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아기는 안전했으니까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형사의 번호였어요. 기석은 전화를 받지 않고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이었죠. 나는 이 아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2번 다시 지켜주지 못하는 아비가 되지 않겠다. 기석이 홀로 외쳤던 그 말을 다시 한번 되뇌었어요. 10년 전 딸을 지키지 못했던 무력한 아버지는 이제 없었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기였지만 기석은 이 아이의 수호자가 되기로 했어요. 창고 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기석은 아기 옆에 앉아 지켜보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아기가 눈을 떴어요. 까만 눈동자가 기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이 기석의 손가락을 꽉 쥐었죠. 그 작은 힘에 기석은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기석의 약속이 조용한 창고에 울렸습니다. 밖에서는 곧 큰 소동이 벌어질 테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기석은 아기를 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기를 둘러싼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창고에서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석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아기를 위한 분유와 기저귀가 떨어져 가고 있었지만 밖으로 나가기는 위험했습니다. 경찰이 기석을 찾고 있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9시쯤 기석은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고 밖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처 편의점까지 갔다 와야 했습니다. 아기를 낡은 담요로 꽁꽁 싸서 품에 안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밖으로 나갔죠. 편의점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텔레비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 아래 긴급 속보 자막이 떴어요. 화진그룹 한명우 회장 장손 실종 열흘째, 20억 포상금 제시. 기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아기의 사진이 크게 나타났고 음목거리가 클로즈업 되었어요. 진행자의 긴급한 목소리가 편의점 안에 울렸습니다. 화진그룹의 후계자로 지목되던 한도준 부회장의 아들이 실종된 지 열흘째입니다. 한명우 회장은 오늘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기자회견장이 나타났어요. 백발의 한명우 회장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제 손자를 찾아주십시오. 생후 2개월 된 아기입니다. 무사히 찾아주시는 분께 2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회장의 간절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때 화면에 은목걸이 사진이 다시 한번 크게 비쳤습니다. 이 목걸이는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입니다.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독특한 문양이죠. 이 목걸이를 한 아기를 보신 분은 즉시 연락 주십시오. 기석은 자신도 모르게 아기를 더욱 꼭 안았어요. 편의점 직원이 이상한 눈빛으로 기석을 바라봤습니다. 기석은 황급히 분유와 기저귀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죠. 아기가 참 예쁘네요. 몇 개월이에요? 직원이 친근하게 물었지만 기석에게는 위험한 질문이었어요. 2개월입니다. 대답하는 순간 기석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방금 2개월 된 아기를 찾는다고 했는데 똑같이 대답한 것이었죠. 직원의 시선이 아기에게 머물렀어요. 목에 뭐가 반짝이네요. 목걸이인가? 기석은 재빨리 아기의 목을 가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옷에 달린 장식입니다.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편의점을 나왔어요. 등 뒤에서 직원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신고하지 않을까 불안했죠. 창고로 돌아온 기석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포상금이 걸렸으니 이제 전 국민이 이야기를 찾아 나설 거예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기석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본 화진그룹 본사 건물을 떠올렸어요. 차라리 직접 찾아가서 진실을 밝히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나왔다는 건 정말로 손자를 걱정한다는 뜻일 테니까요. 하지만 누가 아기를 버렸는지는 아직 미스터리였습니다. 분명 화진그룹 내부의 누군가일 텐데 그 사람이 회장 주변에 있다면 아기가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오후 3시 기석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숨어 있어봤자 곧 발각될 게 뻔했어요. 차라리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나았죠. 기석은 아기를 안고 창고를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려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택시기사도 뉴스를 봤을 테니 위험했습니다. 대신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죠. 버스 안 승객들의 시선이 가끔 아기에게 향했지만 다행히 아무도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화진그룹 본사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우뚝 선 50층 빌딩이었죠. 기석은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경비원들이 기석을 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한명우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경비원들이 웃었어요. 약속 있으십니까? 회장님은 아무나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석은 조심스럽게 아기의 담요를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은목걸이가 빛났어요. 경비원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잠시만요. 한 경비원이 급하게 무전기를 들었어요. 잠시 후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기석을 둘러싸고 위압적으로 다가왔죠. 아기를 내놓으시오. 안 됩니다. 회장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기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자들이 강제로 아기를 빼앗으려 하자 기석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아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구했어요. 회장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합니다. 로비가 술렁였어요.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한도윤 상무였습니다. 48세의 도윤은 날카로운 인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다가오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소란입니까? 상무님, 이 사람이 아기를. 경비팀장이 설명하려 했지만 도윤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그의 시선이 아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특히 은목걸이를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죠. 조카네요. 제 조카가 맞습니다.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사람이 우리 조카를 유괴한 겁니다.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도윤이 경비팀에게 지시했지만 기석은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유괴가 아닙니다. 이 아기가 왜 쓰레기통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석의 질문에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조카가 실종된 것이지 버려진 게 아닙니다. 경비팀, 당장 이 유괴범을 잡으세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경비원들이 기석을 에워싸며 다가왔어요. 저는 분명히 쓰레기통에서 이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새벽 5시 재개발 구역 집화장이었어요. 기석이 구체적으로 말하자 도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크게 소리쳤어요.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노리고 우리 조카를 유괴한 거예요. 아버님이 오시기 전에 당장 경찰에
기석은 아기를 더욱 꼭 안으며 외쳤어요. 회장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기를 넘길 수 없습니다. 그때 또다시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한명우 회장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비서들과 임원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죠. 회장의 위험 있는 모습에 로비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회장의 시선이 아기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석에게 다가왔어요. 가까이서 본 회장의 얼굴은 피로와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내 손자를 구해주신 분이군요.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회장님, 이 아기는 구출된 게 아니라 버려진 거였습니다. 그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회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는 도윤을 돌아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도윤은 태어난 척했지만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고 있었어요. 로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진그룹에 숨겨진 진실이 곧 드러날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화진그룹 본사 로비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명우 회장이 기석 앞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도윤 상무가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경비원들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회장의 손짓 한 번에 모두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회장이 기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당신이 정말 쓰레기장에서 내 손자를 발견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2025년 1월 24일 새벽 5시 재개발 구역 집화장이었습니다. 기석의 대답에 도윤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이 남자의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 유괴범입니다. 돈을 노리고. 도윤아, 조용히 해라. 회장의 낮은 목소리에 도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죠. 회장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지역 CCTV를 확보해. 구청에 연락해서 실시간으로 전송받도록. 네, 회장님. 비서가 황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도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죠. 아버님,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단 아기를 되찾는 게 먼저입니다. 도윤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둘째 아들을 바라봤어요. 도윤아, 내가 왜 그렇게 서두르니? 진실을 밝히는 게 뭐가 문제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언의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기석은 아기를 꼭 안은 채 그들을 지켜봤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로비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보안팀장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어요. 회장님, CCTV 영상을 받았습니다. 화면으로 송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흐릿한 영상이 나타났어요. 새벽의 어두운 거리, 쓰레기 집화장 근처였습니다. 시간은 2025년 1월 24일 새벽 3시 45분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집화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무언가가 안겨 있었죠. 담요에 쌓인 뭔가였어요. 남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쓰레기통 옆에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차로 돌아가 사라졌어요. 시간은 불과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로비가 술렁였어요.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저게 뭐냐? 누가 내 손자를 버린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보안팀장이 영상을 확대했어요. 차량 번호를 확인해 봤습니다.
화진그룹 소속 차량입니다. 이 말에 도윤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그는 벽에 기대어 겨우 서 있었죠. 회장이 천천히 도윤을 돌아봤습니다. 도윤아, 설마 너.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아닙니다. 도윤이 다급하게 손을 내저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로비로 들어왔어요.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죠. 형사 2명이 상황을 파악하며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유괴 사건이라고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회장이 형사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형사들도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잠깐, 이 남자. 얼굴이 살짝 보이는데요. 형사가 화면을 더 확대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잠깐 비친 옆모습이었어요.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윤곽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 김진수 씨 아닙니까? 화진그룹 비서실 김진수. 보안팀장이 놀라서 외쳤어요. 김진수는 도윤 상무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죠. 도윤이 펄쩍 뛰었어요. 김진수가 왜? 그럴 리 없어. 분명 조작입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회장이 보안팀에게 지시했어요. 김진수를 당장 데려와. 몇 분 후 김진수가 끌려왔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영상을 본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랬어? 왜 내 손자를 버린 거야? 회장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김진수가 벌벌 떨며 입을 열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누구의 명령이야? 김진수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난 그런 명령을 한 적 없어. 하지만 형사가 김진수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음성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형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과 형수가 죽었는데 조카만 살아남았다고? 이 아기만 없으면 내가 유일한 후계자야. 알아서 처리해. 흔적은 남기지 마. 로비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고요함은 폭풍 전의 정적 같았어요. 회장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다시 붉어졌어요. 도윤, 형이 죽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내가 조카를. 회장의 목소리가 깊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했어요. 장남을 교통사고로 잃은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차남이 손자마저 해치려 했다는 사실에 그는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도윤이 뒷걸음질 치며 변명했어요. 아버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회사의 미래를. 닥쳐. 회장의 고함에 모두가 움찔했습니다. 75세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위엄이었어요.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도윤이 비틀거리며 로비를 빠져나갔어요. 형사들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아마 조사를 받게 될 거였죠. 회장이 기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손자를 구해주셨군요.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최고 재벌 총수가 허름한 차림의 노인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이었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기석입니다. 박기석 선생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약속했던 포상금은 당연히 드릴 것이고 그 외에도 포상금은 필요 없습니다. 기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기석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저 죽어가는 아기를 살렸을 뿐입니다. 그게 사람이 할 일이지 않습니까? 기석의 담담한 말에 회장은 더욱 감동했어요. 20억이라는 거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궁금해졌죠. 기석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이 모든 소동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은목걸이가 조명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 아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잘 키워주세요. 기석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손자를 받아 안았어요. 그 순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우리 준호. 아빠 엄마는 하늘나라로 갔지만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회장이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로비에 모인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순간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아기는 버려진 것이었고 기석은 생명의 은인이었으며 도윤의 음모는 실패로 끝났어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죠. 경찰이 도윤을 데리고 나간 후 화진그룹 본사 로비는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회장은 손자 준호를 안은 채 기석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어요. 박기석 선생님, 제 사무실로 가시죠.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기석은 사양하려 했지만 회장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따라가기로 했어요. 최상층에 있는 회장실은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석의 눈에는 그저 외로운 노인의 쓸쓸한 공간으로 보였죠. 회장은 준호를 유모차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직접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방 안에 퍼졌어요.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회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폐지를 줍습니다.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도 20억이라는 포상금을 거절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기석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과거를 말해야 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로 면허를 잃었어요. 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의사셨군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 일로 가족도 잃었습니다. 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석은 천천히 그날의 일을 설명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는데 환자가 갑자기 사망했고 자신이 지시하지도 않은 약물이 투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병원 내부의 불법 약품 거래를 숨기기 위해 자신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의심도 함께 말했죠. 회장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화진그룹의 힘이라면 10년 전 사건도 충분히 재조사할 수 있어요. 회장님이 왜 저를 위해? 선생님은 제 손자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그때 회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찰서장이었어요. 회장님, 김진수가 추가 자백을 했습니다. 회장이 스피커폰으로 바꿨어요. 서장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도윤 상무가 형님 부부의 교통사고도 조작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트럭 운전사를 매수했다는 증거를 찾았어요.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내 아들이 형을 죽였다고? 기석이 황급히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회장은 충격으로 몸을 가누지 못했어요. 어떻게 자식이 자식을? 회장이 오열했습니다. 75년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기석은 조용히 회장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같은 부모로서 자식을 잃은 아픔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참을 울던 회장이 겨우 진정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아이라도 살아있어서 다행입니다. 선생님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만약 기석이 아기를 구하지 않았다면 도윤의 계획은 성공했을 겁니다. 박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가끔 찾아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은 이미 이 아이의 은인입니다. 준호에게는 돈과 권력보다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석은 준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 아이와는 특별한 인연인 것 같네요. 회장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제가 약속드린 선생님의 과거 사건 반드시 재조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변호사와 조사팀을 투입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회장의 단호한 말에 기석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모든 비극과 소동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은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선생님,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기석이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알려주었어요. 회장은 비서를 불러 정중히 기석을 배웅하도록 했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는 기석의 뒷모습을 보며 회장은 혼잣말을 했어요. 저런 분이 진짜 의사지. 도준아, 내 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났구나. 기석은 화진그룹 건물을 나섰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리고 준호라는 아이와 맺은 특별한 인연.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기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풍경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차갑고 무심하게만 느껴졌던 도시가 오늘은 조금 따뜻해 보였어요. 정말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 다시 의사가 될 수 있을까? 기석은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어봤습니다. 만약 정말로 누명이 벗겨진다면 그때는 딸 소연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떳떳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말이죠. 소연아, 아빠가 누명을 벗게 되면 그때 너를 찾아갈게.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어서. 기석은 마음속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희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옥탑방에 도착한 기석은 책상 위에 놓인 의학 서적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밤 읽어온 책들이었어요. 의사 면허는 잃었지만 의학 지식만은 놓치고 싶지 않아서 꾸준히 공부해온 것이었죠. 회장이 재조사를 약속했지만 10년이나 지난 일이었어요. 기대하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둬야겠죠.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2025년 봄이 찾아왔고 서울 거리에는 벚꽃이 만개했어요. 기석은 화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봉사진료소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11년 만에 다시 의사가 된 것이었죠. 한명우 회장의 약속대로 재조사가 진행되었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병원 행정부장이 불법 약품 거래를 숨기기 위해 기석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었어요. 법원은 재심에서 기석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의사 면허도 복원되었습니다. 기석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봉사진료소에서 무료 진료를 했어요.
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과 노숙자들이 찾아왔죠. 기석은 그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밑바닥 생활을 해본 기석이었기에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늘도 진료실은 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석은 한 명 한 명 차분히 진료했어요. 마지막 환자를 보내고 잠시 쉬고 있을 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밖에 누가 찾아오셨는데요? 환자인가요? 아니요,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 기석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여성이 기석을 보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기석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얼굴. 틀림없었어요. 딸 소연이었습니다. 소연아? 정말 소연이니? 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너무 늦게 찾아왔죠? 소연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기석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11년 만이었어요. 18살 소녀였던 딸은 어느새 성숙한 여인이 되어 있었죠. 어떻게 알고 왔니? 뉴스를 봤어요. 화진그룹 손자를 구한 의사가 아빠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아빠가 누명을 벗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너무 못된 딸이었어요. 아빠를 믿지 못하고 도망쳤어요. 용서해 주세요. 기석이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11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너희를 지키지 못한 거지. 부녀는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진료소 직원들이 멀리서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소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의대는 포기했지만 그래도 환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기석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딸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소연이 수줍게 웃으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할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지금 5개월이에요. 기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녀를 보게 될 거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결혼했니? 사위는 누구니? 네, 작년에 결혼했어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다음에 인사드리러 같이 올게요. 기석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생긴 것이었죠. 그때 진료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한명우 회장이었어요. 그의 품에는 준호가 안겨 있었습니다. 이제 5달이 된 준호는 한층 더 건강하고 예뻐 보였죠. 박 선생님, 준호가 대부님을 보고 싶어 해서 왔습니다.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준호가 기석을 보자 방긋 웃었습니다. 마치 알아본다는 듯이 팔을 뻗었죠. 기석이 준호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기는 기석의 품에서 편안하게 웃었어요. 이 아이가 그 아기예요?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기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 아이를 구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단다. 이 아이가 아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 거야. 소연이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예쁘네요. 아빠가 구한 생명이군요. 회장이 소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따님이신가요? 네, 제 딸 소연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다시 만났어요. 회장이 놀라며 소연에게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버님이 우리 준호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소연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한때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존경받는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료소 앞마당에는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기석은 준호를 안고 딸과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회장도 옆에 앉아 함께 봄날을 즐겼죠. 박 선생님, 앞으로 준호를 자주 만나주세요. 이 아이에게는 대부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준호는 저에게도 특별한 아이니까요. 기석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은목걸이가 봄볕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엄마한테도 연락해 볼게요. 아빠가 누명을 벗었다는 걸 알면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기석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잃었던 가족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비록 예전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어쩌면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준호가 기석의 품에서 깨르르 웃었어요. 그 맑은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기석과 소연, 그리고 뱃속의 아기 준호까지 네 세대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비록 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운명으로 맺어진 특별한 인연이었죠. 기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한도준이 내려다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신의 아들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준호야, 너는 행복하게 자라렴. 대부가 늘 지켜볼게. 기석이 준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준호는 마치 알아들은 듯 기석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생명을 구했더니 잃었던 모든 것이 돌아왔어요. 그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석과 아기 준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 따라 삼천리였습니다.